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6대 은퇴자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석상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개편을 직접 언급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집 한 채 오래 보유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7%를 향해 치솟고 있고 세금은 2배, 3배로 뛰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무턱대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그리고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려던 고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전략이 하나 있었죠.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좋은 집 하나를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여러 채 갖는 것보다 강남이나 핵심 입지에 한 채를 꽉 쥐고 버티는 게 정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이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세금 개편을 언급했다는 건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내부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 끝났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온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전체적으로 공제율 자체를 확 깎아버리는 방안이죠. 어떤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핵심 세금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거예요. 10년, 15년 동안 집값 상승의 수혜를 누려온 1주택자들이 막상 팔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한 채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반포에 사시는 62세 이 사장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2017년에 17억 원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10년 동안 실거주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 시세가 55억 원이 됐어요. 38억 원이 올랐죠. 현행 제도대로라면 이분이 지금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덕분이에요. 근데 제도가 개편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조건인데 양도세가 6억 6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거의 3배예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졸지에 4억 원 넘는 돈이 추가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단지에 사는 45세 김 부장님 사례를 보죠. 이분은 8억 원에 매수해서 지금 시세가 26억 원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약 5,800만 원이에요. 근데 제도 바뀌면 이게 거의 1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세금이 2배 가까이 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투기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실거주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외 없이 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언제 파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양도세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세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종부세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집이 2채면 중과 3채면 더 중과 이런 식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주택 가액, 그러니까 집값에 따라 누진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 3억 원짜리 빌라 4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집이 4채인 지방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5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이 12억 원어치 4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훨씬 더 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걸까요?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리면서 서울 핵심 지역만 미친 듯이 오르고 지방은 계속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고가 주택 한 채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부동산 시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세금 문제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고령자들입니다. 68세 세박 사장님 사례를 한번 보죠. 이분이 30년 전에 집을 사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요. 자녀들 다 독립시키고 이제 부부 둘만 남았으니까 좀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일단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로 수억 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사 가려는 지역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죠. 결국 손에 쥐는 돈이 확 줄어드니까 지금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돈도 못 쥐고 집만 작아지는 이사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령 1주택자들이 그냥 여기서 버티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팔 사람이 안 파니까 거래가 끊기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보들이 왜 언론을 통해 슬슬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 반응을 미리 떠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이에요. 이날이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중과세를 안 맞았던 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유예 기간이 5월 9일에 딱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계약서만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잔금까지 다 치러야 해요. 계약만 해놓고 잔금은 6월에 치르겠다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왜 무서우냐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중과세법을 잠시 유예해준 건데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원래 부활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계도 기간 같은 거 없습니다. 5월 10일 0시가 되는 순간 바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물론 정부가 시행령을 다시 고쳐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팔 건지, 자녀한테 증여할 건지, 아니면 세금 맞더라도 그냥 버틸 건지 시간이 없어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집을 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도세 최고 세율을 82.5%까지 끌어올렸어요. 거의 다 뺏어가는 수준이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줄었을까요? 오히려 230만 명에서 237만 명으로 5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간단해요. 팔면 손해니까 안 판 겁니다. 집을 팔아봤자 세금으로 대부분 나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끝까지 버티다가 자녀한테 물려주자. 이런 계산을 한 거죠.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 부동산 증여 신청 건수가 상반기 대비 44%나 폭등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강남 70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금 팔아서 세금 내느니 그냥 애들한테 넘겨주는 게 낫다. 실제로 강남 주요 단지를 보면 끝까지 버틴다는 다주택자가 거의 대다수예요.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역효과가 난 거죠. 다주택자 압박해서 매물 끌어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증여만 늘고 매물은 더 잠겨버렸으니까요. 시장에 유통되는 아파트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수도권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약 130만 가구입니다. 서울만 따로 보면 전체 251만 가구 중에서 37만 5천 가구가 2주택 이상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약 15%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부부 공동명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구 수가 아니라 사람 수로 환산하면 서울만 약 150만 명, 전국적으로는 203쌍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집단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다주택자가 있는데 실제로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다주택자가 130만 가구인데 연간 거래량 중 다주택자 매도 물량은 수만 건에 불과해요.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적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5월 9일 유예 종료. 딱 한 달 뒤에 뭐가 있냐면 6월 지방선거가 있어요. 237만 명의 다주택자 표심을 정부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연기된다면 몇 개월이 아니라 아예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을 통째로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정치적 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을 한번 짚어볼게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 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 건데 이걸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을 예고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 정도로 분명하게 말했다는 건 앞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이 다주택자한테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압박, 제도적 압박이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세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5년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조 원이 넘습니다. 2021년만 해도 54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3조 5천억 원으로 폭발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쏟아졌고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터져 나온 거죠. 공식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만 3만 건이 넘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들고 나온 게 바로 전세 신탁 제도예요. 올해 6월 이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1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2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깁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면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수수료가 줄어들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나면 대위 변제 절차를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신탁에 맡긴 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부만 먼저 돌려받으면 나머지를 다 받기 전까지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시행 전에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영국을 보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정부 인증 보증금 보호기구에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기관이 직접 보관하는 예치형이 있고 집주인이 보험을 드는 보험형이 있어요. 독일도 비슷한데 여기는 보증금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보증금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주가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월세 2, 3개월치만 보증금으로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은 수억 원이잖아요. 규모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외 제도를 가져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집값 버블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 직전과 비교하면서 비투를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로봇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 현장에서 로봇이 24시간 365일 집을 짓게 되면 인건비가 확 낮아지고 집값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소득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을 살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입지, 직주 근접, 학군 이런 기존 가치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죠. 30년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다음 매수자가 그 가격에 안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해볼게요. 금리는 7%를 향해 치솟고 있고 양도세와 보유세는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시장은 사기 피해가 터지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까지 예고됐죠. 여기에 로봇 시대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고 집값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금리와 세금, 이 두 가지 변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빚내서 부동산에 올라타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특히 2030 세대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집 가진 사람도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